네, 요즘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늘 저희는 더욱 힘을 내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날은 오늘 저희 증권광장 보시면서 시장 공부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는 길, 오늘도 함께할 내부자들을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주식 해야 합니까? 저희 방송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스스로 살 깎아내는 기분으로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장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냥 뻔한 소리, 지금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어떤 근거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늘 세 분의 이야기 더욱 자세하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반등 필요, 차영주 소장 미국 기술주가 불투명하다, 염정 팀장께서는 대세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해석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급격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이 앞으로 오늘의 기점으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지금 자체가 지금 하락장에 속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저점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한 발씩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선을 한 번 더 뚫고 지금 2,600선까지도 밀리면서 이 저점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우호적인 부분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 올해 들어서 약 11조 원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국내 시장, 특히나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의 이제 좀 발을 빼는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미국 증시 먼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전체 매크로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그 명목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을 지금 급격하게 늘리는 구간보다는 저는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하면서 기회를 좀 엿봐야 되는 지금 좀 휴식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 반등에 속지 말라는 염정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 미국 기술주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제 나스닥이 4% 급락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많은 분들의 일상 패턴을 보면 휴대폰 들어서 일단 미국 시장 지수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분석 기사들을 보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내용들을 보셨다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왜 같아야 되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미국 주식들이 소비주들이 무너지나요? 기술주들이 무너지나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전세가 다 올랐다가 2021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2021년 초반부터 제동에 걸렸고 지금까지 제동에 걸려있죠. 미국의 주식 기술주들 같은 경우 2021년 하반기까지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때 우리가 국장 버리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이 끝까지 끌어올렸죠. 일단 미국은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기와 성장주의 관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금리가 한 2%대 정도라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4, 5% 정도 수익만 나도 땡큐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도 얼마 전에 오다가 그 길거리에서 봤습니다만 저축은행이 3% 예금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 4%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7, 8%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주들의 우리가 밸류를 줬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이버 어닝 쇼크 나오고 다양한 테크주들이 테슬라를 제외한 다양한 테크주들이 어닝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시기에 테크주들이 결국 실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테크주들은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오늘 자동차 버티고 있죠. 삼성전자 버티고 있죠. 저는 국내 경기 민감주들은 1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뭘 믿어야 되죠? 아까 그 박세환 아나운서 여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거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찾는 건 실적인데 결국 미국 기술주들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기 민감주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미국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 빠질 때 오히려 흥분한 분들이 던지는 것을 차분하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과 전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단기 반등에 속지 말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믿을 것은 실적인데 미국 기술주들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 기술주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설 때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물론 테크주들이라든지 바이오엔터주들 같은 경우, 바이오는 빼고 엔터 뭐 이런 쪽들은 실적이 불투명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시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물타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실적 잘 나온 게 자동차 잘 나왔죠. 진짜 어니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부정적인 것을 깰 정도로 유럽에서 폭스바겐을 꺾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지금 영업이익률 높죠? 이런 쪽들이 된다면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역발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벤저민 그레임이 얘기한 안전마진에 대한 확보 차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반도체와 자동차 회사의 주식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우리 차조심 소장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 더욱 귀담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주봉이 120선을 터치했는데 네네. 이성호 이사님, 간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셨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 나스닥의 120주 봉이 주선이 훼손된 타이밍이 첫 번째로 2018년 금리 인상기에 훼손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금융위기 상황 때 이게 붕괴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조건의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고요.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시장으로 되돌아와 볼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게 2600의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저번에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실적을 비춰봤을 때 감익을 감안하면 2600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의 밑에서 또 다른 외부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매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120 주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외부 변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게 깨질 수 있고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수 자체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그 2600이란 기준 지수 이하에서는 이게 기업의 실적 같은 현재 실적을 반영을 안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 기준 2600 이하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어떤 섹터가 시장을 끌고 올라올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저는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군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그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에 대한 논리에서 바뀐 게 없이 뭐 금리적인 코멘트 변화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주 조정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바라보던 기준이 바뀐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구간에서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전 생각을 하고 네. 무슨 대응을 얘기인지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네네. 이것을 둘러싼 거시 변수가 있는 것이라면 기업 자체의 내용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매수의 기회로 네. 활용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대세 하락으로 보시고 단기 반등에 속지 말라고 하신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환율이 126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한 걱정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환율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260원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우리 시장 또 힘을 강하게 상승의 드라이브를 받는데 좀 제한이 될 텐데 염정 팀장님. 네, 뭐 환율뿐 아니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싶냐, 한국 증시에 들어오고 싶냐,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냐라는 부분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때 뭐 다른 뭐 타국에 비해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었지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각 국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국내 한국 시장의 금리, 한국 금리에 대한 또 메리트도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조금씩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뭐 환율에 주식 시장뿐 아니고 채권 시장까지도 환율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분위기 자체는 지금 한국 시장으로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요. 뭐 한국 시장뿐 아니고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정말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또는 둔화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섹터라든지 어떤 쪽에 대한 부분이 먼저 올라올 것이고 어떤 쪽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긴 터널을 좀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좀 대응이 좀 다르게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지금은 급격하게 늘리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차영주 소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갈 때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 현금 보유, 그리고 저희 염정 팀장께서도 현금 보유. 자, 차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밖에 매매 안 하는데 저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지금 뭐 염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국 월가의 톰이라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요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환율 일단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불투명성,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이상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상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115조를 중앙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니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요소는 더욱더 없다. 특히 한국에 굳이 들어올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뭐 파는 거 맞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안 들어온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을 버리는 겁니다. 한국을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안 들어오지만 현대기아차를 들어온다는 것은 한국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다양하게 환율 부담, 이거 더 대단한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 부담과 자금에 대한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유출,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를 산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내겠다.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 사서 내일 받는
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6개월에서 1년 보시면 지금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서 2,600 깨집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10% 정도 만약 2,500까지 빠진다고 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사겠다? 안 오면 어떡하죠? 저는 2,500까지 각오하시되 지금 정도라면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형주들을 모아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물론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극단적인 대치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방향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안 튀어나온다 보장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되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모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과거에 PBR 일선, 이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베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과감하게 바닥이 왔으니 사라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라면 한번 베팅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바로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어제 저희 현대차와 기아를 봤죠. 네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대부분의 이제 의견이 반등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적인 상승의 매력도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걸 받아서 이성우 이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현금 보유라는 언급을 했는데 주식이 없이 현금 보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예, 주식의 비중은 가지고 가되 현금은 뭐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한 절반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는 게 시장 대응에 낫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예. 염정 팀장께서는 말 그대로 시장을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대하자는 얘기고. 네네. 예. 그래서 이 국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타이밍이냐, 네. 아니면은 살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수의 그 하단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이제는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구간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한마디로 손절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시라는 사실 그 정도 의미는 좀 아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대기 자금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증시로 지금 이미 좀 많이 들어와 있지만 한동안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쭉 줄면서 지금 시기를 보시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임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2,600선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2,600선에서 한번 깨져서 2,500선에서 못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2,600선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 2,600선을 사느냐 2,500 찍고 터치하면서 올라오는 반등하는 타이밍이 2,600선에 사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시점에서 사든 마찬가지로 뭐 같은 매수가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미국장 되게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관망의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자, 차영주 소장께서는 명확한 결론 주셨어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와 같이 실적주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지금 저가에 사 모아 갈 때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 지금의 하락은 근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그러면 코로나 때와는 다르다. 네. 역시 저가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타이밍 오늘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지수 레벨이 2,600 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왔을 때는 보고 있던 업종, 제가 보고 있는 건 2차 전지 소재, 거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으로 할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이 제가 보기엔 다 예. 명확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다지 우려할 건 아니지만 한 번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예. 그러면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라는 판단이십니까? 한 템포 좀 늦출까요? 염정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결론을 내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염정 팀장님의 결론을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뻔한 말씀입니다. 사실 뻔한 말씀 드려서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종목별로 좀 상이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실적 베이스라든지 그리고 성장성 저도 2차전지 소재주가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레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원재료에 대한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식음료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철강업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조정 깊게 나온다. 오늘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식음료주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급락을 하면서 사실 힘든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단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뭐 예를 들어 풀무원 같은 종목, 뭐 농심 같은 종목은 시장의 큰 흐름을 받지 않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예. 종목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타교사님께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만한 악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중국의 봉쇄가 확대되면 더 나빠질 가능성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8배가 많은 만큼 지금 당장은 주식 사지 말자라는 이야기들로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내렸으니까 살 타이밍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종목별로 신저가 이하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것인지 반등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별 대응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 전체를 팔아야 할 때도 있지만 선별적인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계속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섹터가 하락하고 있지만 유틸리티주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받는 저희 오늘 한국가스공사 등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폴란드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했죠. 천연가스 가격이 17% 급등했습니다. 관련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자, 먼저 여쭤봤습니다. 유틸리티 관련 주식의 탑픽은 뭘로 꼽고 계십니까? 이성웅 이사, 경동도시가스, 차영주 소장과 염정팀장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성웅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가스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그 외부의 국가들이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유럽 쪽에서 나타났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폴란드 국가도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부 변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시작된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 뭐 이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뭐 외부 변수가 연속되면 다른 국가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제재를 받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각을 추가로 해볼 점은 그 천연가스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겠다. 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관련 주식까지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두 분은 보류를 주셨나요? 러시아가 이 카드를 쓴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경제 구조상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하고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막대한 전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수출을 스스로가 막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가스전을 잠글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가스전을 잠그지 않았죠. 왜냐하면 잠그는 순간 여러 가지 상황이 됐는데 이들이 저는 이걸 잠궜다, 뒤늦게 와서 이걸 잠궜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최후의 수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전비 재정 디폴트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스스로 수출을 안 하겠다? 이게 단순하게 너네 가스 안 줘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우리 안 벌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을 중국 쪽으로 돌리느냐 인도로 돌리느냐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수를 썼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보면 몇 년 동안 너네 쪽에 가스를 안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다양스러운 것은 폴란드가 지금 현재 천연가스 재고 이제 그 저장 시설마다 한 70%, 75% 정도가 가득 차 있다고 하니 몇 개월은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북반구가 겨울을 지났잖아요. 남방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는 나타나긴 하겠죠.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가스를 안 보낼까요? 글쎄요.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계의 에너지 흐름이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지금 단순하게 이게 러시아가 잠갔으니 그다음부터 축축축 연결되는 우리나라 조선업종, 강간업종,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앞선 생각이 아니겠는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가스 관련 주식이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좋은 것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시는 이제 건가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건 그렇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고 마지막에 이제 심리적 요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리적 요소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만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찾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예, 공급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이게 인플레이션 구간이 이번에는 공급으로 촉발이 됐는데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가격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일단은 끝나지가 않다 않는다. 보니 저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촉발되고 당시에 이제 종목들이 관련된 인플레이션 종목들이 오를 때 그때 인플레이션을 겪어봤으면 그거를 미리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안 겪어본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다 예측으로 저희가 주가를 대응해야 하니까 그게 더욱 어렵거든요. 예로 안 들게 지금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의 줄 몰랐죠. 네, 나올 예. 줄도 모르고 예. 이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 수준인 건지도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구간에서 일단은 그런 걸 따라서 추격 매수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사이클이 돌아갈 때는 순환매적 성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크게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순환으로 계속 연속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테마주를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사이클이 발생을 할 때는 사료주 같은 경우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사료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구 같은 경우의 사업을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구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해 놓고 그냥 다음 인플레이션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가 짧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를 매수해도 된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에너지주들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 상승 여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홍 이사께서는 관광과 상사 주식, 그러니까 무역 회사들이죠. 자, 그리고 차영주 소장 신재생에너지, 염정 팀장께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을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매인지
순환매라는 말은 사실 좋은 그런 순환이라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예.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한동안 좀 쉬었다가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보기에는 지금도 단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실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 공급을 좀 끊겠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지금 준 어떤 가장 큰 과제는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요. 모든 자원,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뭐 팜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계속해서 내재와 내수화하기 위해서 수출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이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다. 다른 상대적인 자원 보유국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률이 더 상승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원재료 수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식음료에 대한 부분도 곡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럼 또 국제유가 관련돼서는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에 조금씩은 좀 가지고 계셔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해체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뭐 포트를 변경하셔라는 차원이라기보다요. 지금 이러한 추세가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정팀장께서는 그럼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 중에 어떤 섹터에 특히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식음료 관련주들을 가장 좀 강하게 봤었는데 이미 좀 시세가 다 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물론 뭐 또 오후에 되면 또 어떻게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식음료 관련주는 일단 지금 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차원이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주 관련해서는 이제 강간 수요에 대한 부분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간 관련된 철강 업체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좀 지금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매수 찬스를 좀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스주들이 대성에너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GSE도 29% 그리고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경동도시가스도 19% 플러스 인천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가스주에 관해서 언급해 주시는 저희 내부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블비 큐님께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에너지주가 선방하는 것은 팩트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강세에 따른 수혜주를 받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오르는데 왜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가스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미국 가스주랑 우리 가스주는 다르죠. 거기는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갖고 와서 국내 유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스주가 올라간다 해서 우리 가스주가 올라간다?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가스주가 올라가니 우리 가스주가 올라간다? 이건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석유 업체들은 메이저잖아요. 직접 시굴 판매 다 하죠. 우린 단순하게 갖고 와서 석유를 정제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름을 그대로 팔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스주가 좋아 보일 수 있죠. 이 부분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저처럼 트레이딩이 둔한 사람, 컴퓨터 자판 누르려면 딱딱딱 누르는 사람들은 이거 트레이딩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익숙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워런 버핏이 무슨 회사를 샀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셰일오일 업체를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가가 $100를 넘어서는 순간 지금 이제 $90대 후반이죠. 천연가스 급등했죠.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유가는 $70 잘 안 넘었어요. $70를 안 넘는 게 석유 메이저 업체들의 어떤 가격 제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돈을 버는데 왜 안 올릴까요? 유가가 올라가는 순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드 패러티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쪽 관련해서는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분 포인트가 넘어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라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쪽 뭐 셰일오일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랑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있는 쪽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한번 투자가 들어갔다가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설비 투자가 멈추느냐?
아니죠. 이 시장에 대해서 유가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면 그리드 페널티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40달러대까지 2분포인트가 낮아진다라면 석유 메이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죠. 물론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그 원유 채굴 단가가 한 8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채굴 단가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따지게 되니까 이런 큰 흐름을 그리게 된다라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지금 최후의 카드를 무조건 자기의 불리한 저는 카드를 빼앗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라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발한 투자, 자금은 돈이 고이는 곳에 몰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가스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굉장히 테마주들의 상승으로 네. 나오고 있어서 좀 뭐랄까요, 건강하게 진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주면 좋겠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성호 이사께서는 경동도시가스와 함께 강관 상사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저희 에너지주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